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신혜선의 식탁 시작합니다. 뼛속까지 민주당 사람이다. 뼈빈맨 최병천 소장의 2024 총선 레이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네. 바쁘다 말다 그럽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게 당원이 드디어 10만 명이 목전이라는 조국 혁신당을 또 얘기하지 않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조회수도 10만 명이라며요. 예. 네, 어떻게 딱 아다리가 떨어졌네요. 우리 조국 혁신당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아요, 댓글로 격려해 주시고요. 조국 대표님의 역할도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 쪽에 우리 누가 발언하셨더라? 지금 개혁신당 지지자까지 중도층까지 끌어안고 있다, 우리가. 이런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바람을 많이 일으켰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했었지만 이제 여전히 바람이 좀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분석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소장님 하시는 분석.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집단이나 국민들이 정치를 이해하는 건 사람을 매개로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리더를 매개로. 네. 김대중 대통령이 좋냐, 노무현 대통령이 좋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좋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이제 절대 존엄 비슷한 것 같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퇴임하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만 있었는데 최근에 공천 갈등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서 약간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었던 건데 네. 그 갸우뚱에서 좀 빠져있던 사람들 일부가 새로운 어떤 리더십, 조국 전 장관, 지금 대표죠. 조국 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싸움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뭔가 좀 마음에 든다. 그리고 넓게 보면은 친문 성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 성향도 여전히 있고 네. 우리 이제 역대 선거를 보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진보정당을 찍던 일정한 층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교차 투표층이라 불리는 건데 그래서 1번을 신장식 변호사를 한 게 약간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전이 좀 일정 정도 효과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서 갸우뚱하던 사람이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쫙 몰린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선택지가 두 개가 됐다 그럴까요? 선택지가 하나에서 두 개로 되면서 전체 파이가 좀 커진 측면이 있다. 네. 여기 이제 하나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강령 읽고 굉장히 전선이 분명하고 선명하다. 그러니까 다른 집안은 원래 크게 잘 먹고 잘 살던 집이어서 그런지 이제 잡음이 많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새로 살림을 꾸려서 그런지 어쨌든 한길을 향해서 지금 나가니까 검찰 개혁 후 사회권 복지사회 만들겠다. 이렇게 네. 하니까 너무 선명해서 마음에 든다는 의견을 제가 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거는 분명히 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네. 또는 이준석 씨의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구조적으로 좀 다른 게 있는데요. 과거 이제 제 진보정당 경험도 그런데 지지율이 10%가 지금도 조국혁신당이 이제 정당 지지율 네. 또는 지역구 지지율 그러면 이제 10%가 넘지는 못하는데요. 그런 정당은 좀 치고 나가는 맛이 있다 그럴까요? 원래 약간 기동성, 과감함, 선명함. 그래서 약간 선명 야당, 네, 선명한 진보 또는 선명한 보수 이런 성격이 원래 있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거대 정당 또는 거대 양당에 이게 차별화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라 그럴까? 새로운 신생 정당이 가져야 될 어떤 기본 어떤 요소, 요건. 그래서 지금 전체 국면 좀 보시고 거기서 조국 혁신당이 계속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이전에 무언가 지금 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만 보면. 12월부터 지금까지 국면을 좀 한번 중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한 날이 수락연설을 한 날이 12월 26일이에요. 네. 12월 26일 날 수락연설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때 지지율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존재감 없음. 근데 지지율이 그때 왜 올랐냐가 중요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 특이하신 분인 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일관되게 더 낮았었어요. 그래서 임기 초반에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거는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기도 약간 좀 쪽팔렸다 그럴까요? 좀 약간 거시기 하네. 이런 게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하니까 좀 덜 부끄러워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수의 결집 양상이 있었고 윤한 갈등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1월 3주차였어요. 1월 20일, 22, 23이었고 서천시장에서 90도 폴도 인사와 어깨 툭툭이 1월 22일이었거든요. 1월 23일이었죠, 그때가.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그걸 보다가, 이 사람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인 줄 알았는데 꼭 아바타인 건 아니네. 라고 약간 좀 이제 점수를 얻게 됐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중도층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보수가 좀 달라붙었는데 이제 약간 중도 일부가 또 달라붙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임혁백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게 2월 5일 날이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세부대를 얘기한 게 2월 14일 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이 탈당한 게 2월 19일 날, 박용진이 2월 20일 날, 네. 그다음에 임종석 씨가 컷오프된 게 2월 27일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2월 5일부터 2월 27일 날을 정점으로 하는 네. 그 시기 내내 그리고 한 2월 말 네. 임종석 씨가 뭐 탈당한 해 만에까지 포함해서 약 한 달간 온전히 공천 갈등, 뭐 비명 행사 등등에 대한 논란에 이제 시달린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 국면은 3국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던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보수가 약간 결집하고 중도가 약간 합류했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던.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야기. 그게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첫 번째가 딱 그 국면이었던 거야. 그래서 3국면. 엄청 욕먹었던. 엄청 욕먹더라도 실제로 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욕먹었다. 저희도 뭐 민주당 지지자부터 약간 그럴 수 있지만 그때는 실제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국혁신당이 창당한 날짜가 3월 3일인데 그 이제 운을 띄운 건 한 2월 말부터였고. 네, 네. 근데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이 친문, 친명, 호남 3대 축인데 이 중에서 친문과 호남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던 거거든요. 네. 정당 지지율 격차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점점점 벌어졌다가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비례대표에서 찍을 정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말 자체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이어서 예. 지민 비주라 그러는데 예. 실제 논리적 순서는 반대예요. 그럼요. 신장식 대변인도 한 얘기인데 비조하다가 지민하는 거죠. 네. 비례대표를 조국 정당 찍으러 가다 보면 어차피 투표는 두 개니까 민주당은 소극적 지지였던 거고 조국 정당은 적극적 지지였던 유권자가 한 일정 정도 있는 거죠. 민주당에.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래서 비조하다가 지민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여론조사를 보시면 정당 지지율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단독으로 하면 다이다이로 하면 민주당이 약간 처져요. 네. 뭐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서울도 한 5 내지 10% 처지는데 여기에 조국혁신당을 더하기 하면 비슷하거나 그 정당 지지율은 비슷하고 비례대표 투표는 살짝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뭐 10석이냐 12석이냐 이렇게 등등 얘기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지역구가 20-30석 빠질 거를 네. 조국혁신당이 받쳐준 거니까 네, 네. 손익계산을 하면 누가 더 혜택을 더 많이 받나 네.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으로부터 혜택을 좀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이재명 대표보다는 조국 대표가 더 화끈한 것 같아. 이런 이제 유권자 일부가 생겨난 거는 좀 수치상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첫 방송했을 때에서 지금 2주가 지난 건데 3주 차잖아요, 저희가. 네. 네, 그 사이에 정말 국면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2월 말과 비교하면 완전히 그냥 박살날 것 같은 것을 해볼 만한 한때 확 역전하는 거 아니냐 하다가 이제 해볼 만한 상황이 된 거고 네, 네. 약간 좀 똔똔 비슷하게 된 거죠. 또이또이. 네, 네, 네. 저희가 신문을 이렇게 좀 보면 저희는 아직도 이제 종이신문 보는 게 습관돼 있어서 기사를 보면 이제 자꾸 의도를 읽어내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 직업이었잖아요. 네. 뭐 갑자기 막 비례대표 제도의 막 그 무용성까지 네. 막 나오면서 네. 굉장한 이제 조국혁신당 견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 민주당의 내용을 마구 이제 씹기 바빴는데 네. 이제는 한바탕 정리가 되니까 이제 옮겼습니다. 타점을. 일단 생각이 드는데. 조국혁신당은 뭐 비판해봤자 지지율이 떨어질 게 없어요. 어차피 민주당 적극 지지층이 붙는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20대, 30대 측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네. 이런 또 이제 기사가 나와서 콕 네. 집어서 그렇게 층을 아예 또 갈라치기를 해요. 네. 지금 뭐 신장 씨는 사실은 개혁신당 지지자도 끌어오고 있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주로 2030의 남성분들 아니신가요? 그런데 객관적 여론조사 수치상 2030 지지자가 현저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뭐 15 내지 20% 정도 지금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약 1.5배는 40대와 50대에서 만약에 15%인 경우 40대와 50%가 35%, 40% 가까이 나오고 거의 뭐 민주당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정도죠. 반반 정도 나올 정도로. 네. 그리고 호남에서도 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네.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진보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 및 지역 이쪽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사실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때는 저희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두 번째 이 총선 레이더 소장님 정말 지지글 엄청 올라가고 진짜로요? 예, 아유 말씀 마십시오. 예. 근데 거기 너무 정성스러운 댓글이 달렸는데 이 자체로 저희가 원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랑 연관성이 있어서 시청자 댓글을 제가 가지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큰 댓글이었는데 지금 그 말씀 그대로예요. 조국혁신당 덕에 투표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민주당이 비례에서는 5석 정도 뺏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 투표가 늘어나.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가려고 했던 분들이 소위 그러니까 조업이죠. 아니, 비조. 네. 비조를 하러 가서 지민을 찍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석, 최소 20석. 이분은 30석까지도 보면서 자기가 10년간 투표를 해온 사람으로서 여기 막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나왔어요. 지역구 획득 투표 수율 2249표씩 늘려준다. 그래서 곱하기 0.85는 이 계산식을 두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과반은 물론 202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자기가 보기엔, 당신이 보기엔 그러시다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또 데이터 갖고 얘기하시는 소장님, 이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아예 그냥 저희가 논의 주제로 뽑았습니다. 일단은 이 성의 있는 그 댓글을 달아주신 것 자체가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비판적인 견해도 항상 찬성하고, 그럼요. 견해가 다른 것 자체는 좋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견해는 앞으로 야 최병천 너 견해 마음에 안 드는데 A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네 견해가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요구는 항상 이제 고맙게 고마운 마음으로 접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투표율 상향 효과가 있냐? 네. 우리가 이제 뭐 선거를 동원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긴 하지만 투표율에 이제 그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동원하는 거, 뭔가 이렇게 투표장으로 가게 만드는 거, 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투표율을 끌어올리거나 투표장에 동원하는 효과가 있는 건 제가 보기엔 명백히 보인다. 그게 아까 전에 제가 국면 1, 2, 3, 4에서 4국면이 그 얘기랑 같은 맥락의 얘기였습니다. 네, 네. 이게 투표율의 부분적 상승을 일으킨 건 사실이다. 네. 그리고 이제 지지층의 동원을 이끈 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지역구 지지율, 지역구에서 지지율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우리가 뭐 계량화돼서 이게 20석인지 30석인지 40석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 보통 5% 미만, 3% 미만 내외로 움직였던 표들이 한 거의 50석 가까이 된다 그러거든요.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뭐 적게 잡으면 2, 30석, 많이 잡으면 한 3, 40석 가까이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지금 한강벨트에서 생각한 것보다는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선전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그런 뭐 다른 요인도 있긴 하지만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과반 문제는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한 박자 있다가 그래서 민주당이 과반을 할 수 있냐 없냐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한 박자, 반 박자가 있다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의견에 동의하는 거는 네. 투표장에 나오게끔 하는 그렇죠. 마음이 없었던 냉담한 마음을 가졌던 소위 민주당, 친민주당, 뭐 중도까지 포함해서 있었는데 이분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끔 한 효과는 있다. 이게 이제 정말 선거일까지 이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럼 바로 얘기하죠, 뭐.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뭐 10석, 12석 가져가는 캐파보다 약간 인색하게 뭐 빵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얻은 혜택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피자 같은 거 좀 빵만 할 게 아니라 피자 같은 걸 좀 이렇게 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약간 이제 보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수치상. 자, 그런데 과반을 넘는 건 다른 문제다는 건 과반 얘기 이전에 우리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님과 이해찬 선대위원장님이 등장한 거에 대한 좀 얘기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여기 잡지죠. 민주당 삼두마차 트로이카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우리 소장님 저기 이재명 대표님이 방송 보시고 의견 하나 수렴한 거 아닌가요? 어떤 걸요? 김부겸 전 총리 모시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첫 번째 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의미가 많이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원래 이제 공천권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거라. 근데 모양은 보기 좋던데요. 민주당의 지지층이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는 미션과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미션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은 친문, 친명, 호남 여기고 근데 요것만은 선거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 2030 여성이 붙고 50대 화이트 칼라가 붙고 그게 지난 대선 민주당의 지지층이고 여기에 2030 남성까지 달라붙으면 그게 촛불연합 지지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우리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마음에 상처가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실망하거나 뭐 화가 나거나 이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부겸, 그 이해찬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그래서 친노 친문 DJ계를 상징하는 신분이고 그리고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뭔가 중도 지향 뭐 이런 걸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 두 분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그 선대위원장으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뭔가 제가 보기에는 이 공천 갈등까지 고려할 때 이분들이 정말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드러나는 뭔가 이렇게 화가 날 요소도 부분적으로 있을 텐데 화가 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마음 먹고 이제 합류한 측면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모양새가 좋게 당연히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전망이랑도 연동되는데 이게 이해찬 선대위원장과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제 그제 뭐 등등의 막판에 막말과 설화 같은 거나 말실수 같은 거를 엄청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공천 철회를 비롯한 긴급 징계를 하겠다는 거를 아예 뭐 거의 공문으로 뿌리다시피 했어요. 후보자들한테. 그런데 지금 정봉주 후보에 대한 막말 논란, 그 이제 어떤 폄훼 논란, 뭐 발목질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잘 살아야 돼. 역대 선거를 보면 이게 막말 논란이기도 하고 다르게 보면 리더십 경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발생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발생한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관련해서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재밌는 얘기했어요. 한동훈 위원장 존경했는데 이번에 그 5.18 발언한 도 변호사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실망했다. 약간 이제 야지를 준 건데. 그렇죠. 그래서 남의 집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름도 재밌어요. 노태우가 아니라 도태우인데 도태우 후보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멋있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실은 그 앞에 얘기가 강조점이 아니라 뒤 얘기가 이제 좀 있는 건데요. 그건 나한테 돌아올 말이죠. 너 실망했다. 약간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띄워주면서 실망시키는 그런 이제 화법을 쓴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3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도태우 후보, 그다음에 대전의 조수연 후보라는 사람은 제주 4.3 사태는 김일성의 지시를 받은 그 어떤 그 폭동이다, 무장 폭동이다 얘기했고, 그 도태우는 아주 그냥 그게 시리즈로 있는데 5.18 관련된 거는 그 북한에 개입한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전두환 장군이 뭐 위대한 일을 했다. 그리고 뭐 그 조수연 후보는 일제시대가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이제 약간 그 일본에서 뭐 이러저런 잊을만 하면 망언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잊을만 하면 망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 등장하는데 국적 바꿔서 가면 좋겠어. 근데 이제 국적으로 가려면 이제 어디 뭐 딴 이상한 데 가야 되는데 저기 뭐 시진핑이라든가 뭐 푸틴 이런 쪽에 가면 거기 또 위험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독해가지고 거기는 이거를 계속 국민의힘이 방치하는 거가 있고 최근에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신분과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도주 대사예요. 갑자기 호주 대사로 해가지고 마치 정부 차원에서 도주를 도와준 것처럼 된 거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는 정봉주 후보를 둘러싼 어떤 이제 그 막말 논란 또는 과도한 특히 이제 군대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파장이 엄청 커지거든요. 2030 이 사태가 더 커지면 2030 남성들이 쫙 돌아서고 거기에 이제 어머니들 그 어머니 세대가 같이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리고 국민의힘도 서로 이제 약간 그 약점이 서로 좀 드러난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반박자 빠르게 잘라내는 겁니다. 반박자 빠르게 공천을 철회하고 이 컷오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호주 대사도 임명을 철회하고 보수도 그런 게 필요하고 제가 보기엔 민주당 쪽에서도 이해찬, 김부겸 상임 그 선대위원장이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빨리 조치 취하는 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가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분기점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 다툰 시점이에요. 윤한 갈등. 이것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좀 약간 이대로 그냥 가자. 정봉주 후보. 그런데 저는 이해찬,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랑 약간 트러블을 감수하더라도 요거를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민주당이 약간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술적으로요. 진보는 늘 스스로의 선함과 나쁘지 않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의 기준이 저쪽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진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국면이 되면 사실은 불리합니다.
늘 민주당이 불리했고, 왜냐면은 여론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기껏해야 양비론인데, 그럼 가운데 계시는 분들의 마음은 원래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덜한 거지. 약간 그런 것도 작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는 제가 보기에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아까 살짝 쿵 밀어뒀던 이야기. 앞에서 우리 댓글을 달아주신 분, 네. 일단은 이분한테는 이기는 정치학 책을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자 사인 보내드릴게요. 네, 과반과 202석 뭐 이런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그 국민의힘이 과반이 될 것 같다,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면 너는 뭐 저쪽 편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뭐 욕도 많이 얻어먹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래 이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대선과 총선은 완전히 다른 선거다. 민주당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실제 총선은 민주당 절대 강세 지역이 있어요. 네. 호남이 28석이고 제주가 3석인데 합치면 31석이에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신 숫자. 네, 31석이 민주당 절대 강세 지역이고 대구 경북이 25석, 부울경이 40석, 강원도가 8석이에요. 이걸 다 더하면 73석이에요. 73석. 여기는 국민의힘의 절대 강세 지역이에요. 네. 물론 여기서도 민주당이 몇 석 되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퉁쳐가지고 그러면 한국의 총선은 31대 73 한번 따라해 보시면 31대 73에서 네. 시작한다. 네, 31대 73이 기본 시작 출발선으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더하기 빼기 하면 민주당이 42석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 강원도, 원주, 갑을, 춘천, 그 부울경이 낙동강 벨트 일부가 민주당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적으면 30석, 많으면 40석을 지고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40석을 지고 시작하는 거여서 만약에 영남의 유권자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0만 명이다. 실제로는 한 1300만 명 약간 안 되는데 550만 명이 국민의힘을 찍고 450만 명이 민주당을 찍었다. 그러면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 원리에 의해서 민주당을 찍은 450만 표는 총선에서는 빵표로 계산돼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다 1000만 표를 국민의힘이 다 먹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미국 대선 방식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을 찍었던 450만 표가 대선 때는 살아나요. 그래서 대선 때는 박빙이 되는 거고 네. 총선은 기본적으로 지고 시작하는 게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충청권과 수도권 두 개만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네. 여기가 충청권이 28석, 지금 수도권을 다 합치면 122석이어서 28 더하기 122니까 150석이 딱 되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몇 프로를 먹어야 되냐? 66%, 67%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충청은 민주당이 과반을 먹을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통 민주당이 10대 18로 지거나 12대 16으로 선방하거나 이 정도인데. 안 좋다고 그러대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밀린다는 얘기는 인천도 압승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인천에는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서울과 경기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55대 45로 이기거나 6대 4로 이겨도 총선은 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기려면 66%에서 68% 사이. 이거는 지지율 기준이 아니라 정당 의석 점유율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70% 이겨야 돼. 그쵸. 퉁쳐가지고. 민주당은 7대 3 정도로 이겨야 되는데, 과연 지금 분위기가 7대 3 정도로 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하려면 엄청나게 겸손하고 엄청나게 이 통합지향적이 되고 분열이 없어야 되고 중도 확장도 해야 되고 저쪽은 뭔가 뻘짓이란 뻘짓은 잔뜩 해야지 그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네. 돼야지 이기는 거여서 민주당은 그런데 이미 널려있는 뻘짓이 큰 게 저는 적지는 않다고 봐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번에 호주제 사건은 정말 물론 큰 건이죠. 정말 크다고 보고요. 아까 정 의원이 군대에 민감한 분의 발언이라면 이거 어떤 과정이었는지 어느 게 더 몇 점인 것 같으세요? 그냥 100점 만점에 이거 말 실수도 두 사건 똑같이 군대 문제 사건이라고 보면 그렇죠. 군에 관련된 거 이거는 현재 벌어진 형사 사건에 가능한 거고요. 네. 그잖아요. 피해자 하신 분. 네. 이거는 사실은 방송에서 늘 입이 거칠고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 양반이 또한 약간 쯧쯧쯧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쯧쯧쯧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쯧쯧쯧. 그래서 심 본부장님 아무튼 도주 마이너스 파워가 이쪽에 저는 크다고 보는 훨씬 더 크다. 이 도주 대사 사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께서 이거는 졸렬하거나 그게 아니라 범법의 행위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법무국에서 일단 출국을 반대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 누가 네. 그거를 허용해내는 거죠. 외교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이건 정말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해주고 거기 갔는데 거기 공영방송에서 완전 지금 윤 대통령 나가서 나라 망신시킨다는 얘기 한참 엄청 있었잖아요. 네. 1년차 때. 지금 뭐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고요. 이거는 이제 선거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벌어져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정말 잘하시라고 뼈민께서 계속 조언을 하십시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항상 선거에서는 우리들이 가진 약점을 빨리 털어내고 네. 빨리 털어내야지 어떤 대적 전선, 네. 상대방의 네. 약점을 더 강하게 이제 네. 공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약점을 빨리 털어내야지만 뭔가 제대로 어떤 더 많은 유권자들과 함께 상대방 약점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민주당의 약점을 빨리 털어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아까 말한 조수연 씨라든가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도태우 후보 등등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집중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사실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안 풀린 채로 지금 아무도 다루지 않잖아요. 그건 어떤 거죠? 여사님권이죠. 아, 명품백. 명품끝과 도시모 사건은 이것도 그렇죠. 사실은 어느 언론이 지금 다루지 않고 있지만 어느 언론도 이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사안 아닌가? 하여튼 맞습니다. 이런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네. 제가 하면서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예, 또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이제 만나게 되니까 어쨌든 네. 현재에서의 전망. 그래서 과반을 낙관하면 안 된다. 네.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한다. 정리멘트 해주시지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민주당은 약점을 빨리 털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지 상대방 약점에 대한 공격을 집중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국면은 어떤 5번째 국면이 새로 열리고 있는 걸로 그냥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한 1, 2, 3, 4 국면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뭐 지지율이나 뭐 당락이 이제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좀 나름 선전하고 있는 건 나오는 거는 예. 이거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후보에게 연결되는 전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인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만날 땐 또 좀 뭔가 더 행복한 소식을. 네. 최병천은 누구다? 최병천은 뼛속까지 민주당인 네. 네, 민주당 당원. 예. 예, 최 저희 소장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평화민주당, 평민당 시절부터 당원이었던. 예. 예, 시청자 여러분, 네. 최병천 소장이 기분 좋게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네. 아니지 최병천 소장의 말을 듣고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책이 이기는 정치학인데 네. 약간 이제 표 중심 사고, 이기는 거 중심 사고. 네. 그래서 표가 중요하고 이기는 게 중요하면 당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거지. 그치, 예. 뭐 당이 지길 바라서 하는 얘기는 뭐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공부해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좀 좋은 분석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